네, 3월 증시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파 사태, 또 미국 긴축, 또 다음 주에 있을 한국의 대선까지. 궁금할 땐 이분이죠. 여의도에서 화수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려운 발걸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사실 월초이기도 하고요. 또 첫 거래일이기도 하고 지금 같은 시기에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이 대중 앞에 쓰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귀한 자리 하셨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최근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싼 거에는 장사가 없는데요. 싸졌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나? 라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전망 자료를 보니까요. 경계선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경계선이 사라졌다의 첫 번째 의미는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생겼고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구분하는 안전자산이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뭐 국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국채 가격도 빠졌고 그리고 위험자산이라고 불리우는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의 성장주들 이런 쪽들도 동반해서 좀 가격 조정을 불러온 게 맞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앵커분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격이 싸졌다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성장주 지수하고 가치지수 지수라는 부분에 수익률 격차가 있게 되는데 최근에 성장주가 너무 빨리 빠지다 보니까 이 가치주하고 성장주의 격차 자체가 2014년 이후에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들의 가격 자체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 경계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모호해졌다는 게 3월 시장을 들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3월 시장의 전략을 딱 한마디로 경계선이 모호해졌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하방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지정학적 위험이잖아요. 러시아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장기화 사태가 지금 계속 우려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도 높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끌지는 않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 2000년 이후에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네.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에 한 10일 정도 이내에는 지수가 저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발발 이전 정도 수준까지 돌아가는데도 한 10일 정도 걸렸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일이면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짧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아무래도 거래일 자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7일 정도 이내이기 때문에 네. 짧게 형성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향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가 전체 수출 금액에서 한 50% 이상은 원자재입니다. 근데 원자재를 수출하게 되면 뭘로 결제를 할까는 굉장히 뻔할 수밖에 없겠죠. 달러하고 유로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 서방 선진국들도 이걸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 물가 상승이라는 압력을 버텨내기가 좀 쉽지는 않으니까 서로 조금 속전속결하려고 한다는 생각들,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가시성 있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장기화보다는 조금 기간이 단축될 거다라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액션이 중요한데요. 우리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액션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상대적으로 높아진 우선 성장주에게 먼저 단기적으로는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연준이 빅스텝이라고 불리울 만큼 굉장히 긴축 속도를 빨리 할 것 같았는데 이게 이번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약간 베이비 스텝으로 좀 스텝 자체가 느려질 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성장주의 가격 반등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조금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3월 15일에서 16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아마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 기준금리는 한 25bp 정도의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의 종료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안 해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가격으로 올라가겠냐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는 실제로 보게 되면 1분기 실적 발표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실적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사실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이 대선 전후 시장, 과거 사례는 좀 어땠을까요? 이게 참 사례를 딱 꼽기가 이게 표본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3차례 정도의 대선이 있었고 대선 당월과 3개월 후, 6개월 후 이렇게 주식시장을 조금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성과가 더 좋았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부분 다 신기술 기업들에 대한 지원,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게 조금 더 유리한 거는 과거 경험이 맞다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아마 이번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 그리고 뭐 주택 시장에 대한 안정화 이런 것들을 여야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코스피보다는 약간은 코스닥에게 정책적인 부분의 심리적인 효과는 조금 더 가중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미국 얘기를 좀 여쭈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도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와 통화 정책이 지금 국면과 유사한 국면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국면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라는 부분은 좀 사이클이 좀 둔화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긴축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긴축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경기 사이클이 좀 둔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목금리가 아니고 실질금리 이런 것들을 플러스로 전환됐던 이런 시기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2014년에서 2016년의 경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실 필요가 있고 아마 이런 국면들을 참고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그때 당시 미국 증시에서 좋았던 스타일 전략이 뭐였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고배당주 지수들 이런 쪽들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던 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름은 어려운데 모멘텀 인덱스라고 하는 약간 이익 추정치를 추종하는 전략들, 물론 상향 조정을 사는 전략들이 되겠죠. 이런 전략들 자체가 굉장히 유용했다는 특징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중에 사실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국면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실질금리라는 게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거한 금리인데요. 좀 더 투자자분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실질금리가 플러스권에 있다면 어떤 부분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선 조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게 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올라갈 거냐. 근데 그거는 경기와 인플레 이런 쪽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도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 채권 시장에서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건 그만큼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의 최대의 매수 주체는 연준이었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지금만큼 국채를 사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죠. 오히려 2022년도에 그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한 1조 1천억 달러는 만기가 또 돌아오게 됩니다.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에 채권형 펀드들도 다 오픈엔드라고 해서 일일 환매가 가능한 펀드들도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 환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정책 변화에 쏠림 현상도 심할 수 있다는 생각. 약간 수급의 공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금리 상승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진입을 하게 되면 마냥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금들 자체가 뭐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투자 자산들보다는 혹시 예금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선호할 수도 있겠죠. 대출을 받는 쪽보다는 예금을 하는 쪽이 실질 금리 플러스 국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상황 자체가 그런 머니플로우상 또는 돈의 흐름상 주식시장에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주식경제에 처음으로 합류하기 전에 한 5년 정도 미국 주식 방송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늘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성장주에 투자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그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저도 체감적으로 느끼는데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전략은 또 어떤 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성장주는 그 시기마다 그 정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의 성장주는 장기 성장성이 필요합니다. 3년, 5년, 10년 이렇게.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의 성장주는 3년, 5년, 10년의 성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3개월 후에 이익 증가율, 5개월 후에 이익 증가율
이렇게 시기가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조금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기적으로 이익 증가율, EPS 증가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는 게 바로 운송 업종과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 업종이라고 불리우는 호텔, 레저, 크루즈, 카지노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다 꼽히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 이익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업종으로 꼽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정의가 분명보다 좀 달라질 수 있다. 매우 좀 고무적인데요. 또한 리오프닝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미국의 리오프닝이 이렇게 부각된다면 글쎄요. 예전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도 리오프닝 트렌드, 테마 이런 것들이 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 자체가 크게 반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리오프닝과 물류 대란 완화, 공급망 차질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거냐라는 부분에 이제 가중이 좀 달라지겠죠. 미국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 물류 대란 완화, 공급망 차질 우려 완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물론 한국도 비슷하게 뭐 항공주 이런 쪽들, 호텔, 레저, 카지노 이런 쪽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다만 한국의 제일 선두주자는 반도체가 또 있기는 합니다. 공급망 차질 우려라든가 이런 게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주 중에서는 좀 국내 중시하면서는 반도체 이런 쪽들도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또 많이 돈이 유입이 됐기도 했고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거든요. 이 배당주 투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배당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을 계산을 할 때 네. 실제로 준 배당금도 계산을 하겠습니다만 자사주를 사서 소각한 것도 배당 수익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합산해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파벳이라든가 그리고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이런 배당,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안전자산 마진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성장주로도 꼽지만 이런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한국은 근데 이게 자사주를 사기는 하는데 소각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배당 수익률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왜 금리가 올라갈 때 네. 장기 성장성보다는 단기 성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배당도 똑같은 거죠. 연간으로 배당을 주는 기업보다 반기 또는 분기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훨씬 더 금리가 상승할 때는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은 하나 정도는 좀 유념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데이터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준의 긴축 속도와 기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3월 FOMC 15일,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리스크가 커지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가 50 베이시스 포인트 빅스텝을 올릴 것이다라고 기정사실하고 바라봤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줄어드는 양상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연준의 긴축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스텝에 맞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긴축을 안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물가 상승 자체가 에너지에만 의존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요인은 네. 결과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의 직접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 주거비라든가 식품 가격, 서비스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기조 자체가 바뀔 거다라는 생각은 하시지 않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뭐 우리 시장부터 미국 시장까지 전반적인 또 연준의 긴축 얘기까지 쭉 훑었는데요. 끝으로 하나만 더 제가 말씀 좀 여쭈겠습니다. 러시아발 리스크 그게 우리에게는 반대급부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 MSCI 신흥국에서 지수 퇴출하는 것성인데요. 사실 퇴출된다 하더라도 그게 편입되는 시기가 꽤 오래 걸려서 이게 체감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긍정적인 소식이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숫자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심리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호재가 될까요? 호재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대출당하면서 생기는 수급의 반사이익은 분명히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필 또 공교롭게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원화의 평가절하가 조금 빨리 이루어졌던 부분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외국인의 수급의 유입 가능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기를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외국인의 자금 유입만 기다리고 있기가 조금은 마음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지 않겠냐라는 생각. 근데 다만 결론적으로는 러시아의 퇴출 그리고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은 외국인에게 중요한 그 우리나라의 유입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꼭 가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김두한 앵커께서 오늘 팀장님 나오신다 그래서 저보고 굉장히 기대를 가져도 좋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된 만큼 정말 친절하게 자세한 설명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